삼성 무릎 꿇리려다 망했다. 이런 치욕은 처음이다. 삼성이 결국 이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의 핵심 인프라가 완전 무너지고 나라가 마비됐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여겼죠. 삼성 없이도요.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이 닥치자 이를 구조해준 건 삼성뿐이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 사이에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소문을 바로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에이든 파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국가 핵심 인프라 리스크 평가관입니다. 화려한 직함이지만 실상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뭐가 터질지 예측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이에요. 정치인들은 제 보고서를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제 보고서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본부 상황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커. 지금 서부 상황 보고 있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 실시간 재난 모니터링 지도였는데 서부 해안 대도시 하나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더군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전입니다. 도심 전체가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빨간 표시등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통 신호 시스템 오류, 병원 응급 전원 지연, 통신 기지국 다운, 상수도 펌프 정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적으로 표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이건 테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폭발이나 해킹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들이 동시에 멈췄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테러라면 한 지점을 집중 공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뜬 오류들은 서로 관련 없는 시스템들이었어요. 전력망, 교통, 통신, 상수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왜 동시에 무너진 걸까요? 저는 옷을 급하게 챙겨 입으며 물었습니다. 사상자는요?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됐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전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전원이 끊기면 사람이 죽어요. 신호등이 멈추면 교통사고가 나고 상수도가 멈추면 위생 문제가 터지고 통신이 끊기면 재난 대응 자체가 마비됩니다. 1시간 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현장으로 가야 했거든요. 보고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냄새, 소리, 사람들의 표정, 그런 것들이 진짜 원인을 알려줄 때가 많았어요.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어 추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도심 인구 100만 명 중 30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주요 간선도로 12곳이 마비됐으며 병원 3곳에서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피해 지역이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구역들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처럼요. 도착했을 때 도시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마다 차들이 뒤엉켜 있었고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꺼진 거리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상점 셔터가 내려진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큰 소리로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서서 꺼진 신호등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중얼거리더군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30년 넘게 이 도시에서 살았는데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정전은 가끔 있어도 금방 복구됐거든요. 근데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신호등만 나간 게 아니잖아요. 가로등도 나가고 상점도 문 닫고 심지어 지하철도 멈췄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시청 비상대책본부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장, 소방서장, 경찰청장, 전력공사 대표, 그리고 각종 기술 담당자들 다들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잔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붙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원인 파악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변전소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왜 다른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각 시스템의 다운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상한 패턴이 보이더군요. 정전이 먼저 발생했고 그로부터 3분 뒤에 교통신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병원 비상 전원이 작동하지 않았고 7분 뒤에 통신이 끊겼어요. 순차적이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무너진 거였습니다. 저는 기술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 시스템들 사이에 연동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운영 플랫폼으로 묶여 있어요.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교통 신호 타이밍을 조정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원 전원을 우선 배분하는 식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 플랫폼이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플랫폼 자체는 멀쩡해요. 다만 각 시스템이 서로 소통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소통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평소엔 전력망이 교통 시스템한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럼 교통 시스템이 그걸 받아서 신호등 타이밍을 조정하죠. 근데 지금은 그 연결이 끊긴 상태예요. 왜 끊겼습니까? 모릅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백업도 작동 안 하고 수동 전환도 안 되고 마치 시스템들이 서로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스템들이 서로 말을 안 한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건 테러가 아니었어요.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해커가 침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시를 하나로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시는 제각각 흩어진 부품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도시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비상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도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신호등이 리듬에 맞춰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심장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테러가 아니야. 시스템이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이게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다른 도시들도 같은 구조로 묶여 있다면 그리고 똑같은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진다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도시들 점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본부에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급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시스템 간 통신 두절로 인한 연쇄마비, 테러 가능성 낮음, 인프라 노후화 및 통합 운영 체계 점검 필요. 하지만 제 보고서가 회의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워싱턴 본부 회의실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국토안보부 차관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표, 연방재난관리청 국장, 그리고 몇몇 정치 보좌관들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런 인원이 모인다는 건 단순한 기술 점검 회의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자리에 앉자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파커, 보고서 잘 봤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원인이 좀 더 단순한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가볍게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차관보가 테이블 위 자료를 넘기더군요. 구형 도시 운영 시스템이 문제야. 업데이트가 제때 안 되고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예산 투입해서 전면 교체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형 시스템이라 맞는 말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낡아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백악관 쪽에서 온 보좌관이었는데 양복이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생긴 도시들 대부분이 한국 기업 시스템을 쓰고 있더군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업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넘겼습니다. 삼성 스마트시티 통합 운영 플랫폼이요. 서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부 몇 군데, 동부 일부 지역까지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의존도를 조사해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주요 도시 12곳이 삼성 플랫폼을 중심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전력망부터 교통, 상수도,
통신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좌관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반도체, 배터리, 전자제품 쪽에서 규제 카드를 꺼내들 계획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도시 인프라 쪽도 같이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관세요, 규제요. 지금 도시 시스템이 무너진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무슨 관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일리가 있어. 어차피 시스템 교체해야 한다면 국산 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핵심 인프라를 외국 기업에 맡기는 건 안보상 리스크도 있고 국가안보회의 대표도 동의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중국 화웨이 장비 퇴출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돼요. 한국 기업들도 결국 아시아 공급망에 엮여 있으니까 리스크는 비슷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시스템이 무너진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 탓을 할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시스템이 문제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고 규제를 걸어서 빼내자. 논리는 단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삼성 시스템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보좌관이 저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렇잖아요. 그 시스템을 쓰는 도시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상관관계일 뿐이에요. 제 조사 결과로는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업데이트 지연이랑 유지보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차관보가 미간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파커, 자네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치적 맥락도 고려해야 해. 지금 의회에서 한국산 제품 견제하자는 목소리가 크거든. 이번 기회에 명분을 만들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명분이라. 결국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였던 겁니다.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관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규제 시행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 여론 관리를 어떻게 할지 기술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어요. 대신 정치적 계산만 오갔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표를 얻고, 당장 여론을 잡고, 당장 정치적 점수를 따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차관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삼성 시스템을 빼내면 도시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관보가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파커. 미국 기업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시간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또 도시가 멈추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고 신호등이 정확하게 바뀌고 있었고 빌딩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며칠 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한국산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 재검토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가 주요 대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도시 인프라도 포함될 거라는 걸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삼성 플랫폼을 쓰는 도시 목록, 각 도시의 의존도, 대체 가능한 시스템 현황. 숫자를 보면 볼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대체제가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긴 했지만 성능이 떨어지거나 구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야.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정작 싸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회의실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니까요.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거든요. 정치인들이 관세 카드를 꺼내기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전국 주요 도시 인프라 현황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두껍고 지루한 보고서들이었지만 그 안에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부 대도시 교통 관제 시스템 운영 현황. 표지를 넘기자 복잡한 도표들이 나타났어요. 신호등 제어, 교통 흐름 예측, 사고 대응 자동화.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앙통합 플랫폼 제공업체 삼성전자.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부지역 전력망 수요 예측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시간 전력 사용량 분석, 피크타임 예측, 정전 시 자동 복구 경로 설정. 모든 기능이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 플랫폼을 만든 건 삼성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파일을 넘겼습니다. 동부 해안도시 재난 대응 시스템, 남부 주요 도시 상수도 관리, 서북부 지역 응급의료 동선 최적화. 모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삼성 스마트시티 통합 운영 플랫폼. 저는 노트북을 열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이름, 인구, 사용 중인 시스템, 의존도.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인구 100만 이상 주요 도시 12곳이 이 플랫폼을 핵심 시스템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보조 시스템이 아니라 중추 신경처럼 쓰고 있었어요. 교통 관제만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통은 전력과 연결되어 있었고, 전력은 통신과 엮여 있었고, 통신은 재난 대응과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삼성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한국 기업 제품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의존이라는 말도 부족했어요. 우리 도시의 신경망 자체가 그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각 도시의 세부 계약 내역을 뒤졌어요.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장애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은 뭔지. 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도시는 교통 신호 타이밍의 80%를 AI 예측에 맡기고 있었어요. 그 AI가 삼성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는 전력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서 정전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삼성 플랫폼이었습니다. 또 어떤 도시는 재난 발생 시 응급차와 소방차의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역시 같은 플랫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거리가 보였어요. 차들이 신호에 맞춰 멈추고 출발하고 가로등이 해질녘에 맞춰 켜지고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당연함 뒤에 뭐가 있는지를요. 보이지 않는 플랫폼이 모든 걸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 사라지면 이 당연함도 함께 무너질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대체 가능성을 조사했어요. 만약 정부가 정말로 삼성 시스템을 빼낸다면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 미국 기업들의 솔루션을 찾아봤습니다. 있긴 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몇 곳이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고 대형 IT 기업들도 스마트시티 사업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직 실증 단계였어요. 실제 도시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았어요. 인구 10만 정도 되는 소도시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돌린 게 전부였습니다. 인구 100만 넘는 대도시에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은 삼성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삼성 플랫폼을 빼낸다면 어떻게 될까?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국 기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2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환 과정에서 시스템 충돌이 일어나 도시가 며칠씩 마비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혼란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고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전환 과정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팩트만 담았어요. 감정이나 의견은 빼고 숫자와 데이터만 넣었습니다. 주요 도시 12곳이 삼성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교통 관제부터 전력 수요 예측, 재난 대응 자동화까지 핵심 기능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대체제가 사실상 없다는 것,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택지는 있었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고 규제를 걸어서 삼성을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도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출력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관보에게 제출 일정을 문의하는 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에서 발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라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이 보고서가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기술적 사실이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논리적 허점은 없는지, 반박당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일터이고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의존하고 있어.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내일 회의에서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정치적 계산만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순간 제 입장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하니까요. 회의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제 보고서는 발표됐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차관보가 고맙다고 했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관세 검토는 계속 진행된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데이터를 보여줘도 리스크를 설명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데 이틀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긴급 메일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연방도시인프라협의회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삼성전자 공식 공지사항.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문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공식 레터였어요. 삼성 측에서 미국 주요 도시들에게 보낸 통지서였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및 규제 검토와 관련하여 당사는 미국 내 스마트시티 통합 운영 플랫폼에 대한 신규 기능 업데이트를 일시 중단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나 향후 발생 가능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실시간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업데이트 중단이라. 기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한다고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업데이트가 중단된다는 건 시스템이 고정된다는 뜻이었어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안 패치가 안 된다는 건 해킹에 취약해진다는 뜻이었고, 실시간 패치가 안 된다는 건 오류가 발생해도 방치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부 대도시 교통국에 연락했어요.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성 공지 받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방금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업데이트가 중단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문제는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는 모릅니다. 사고가 나면 자동 대응이 안 될 겁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중부지역전력공사에도 전화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지는 받았지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과 안전하게 돌아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요. 동부해안재난관리청에도 연락했습니다. 담당 국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심각하더군요. 파커,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응급대응 시스템이 전부 그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데 업데이트가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급차 동선이 꼬이거나 재난 알림이 제때 안 가거나 대피 경로 계산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가 욕을 한마디 뱉더군요. 이게 뭔 개소리야. 사람 목숨 걸린 문제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였어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그걸 표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본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관보, 백악관 보좌관, 연방재난관리청 국장, 그리고
몇몇 도시 대표들까지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차관보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협박입니까? 우리가 관세 검토한다고 하니까 보복하는 겁니까? 백악관 보좌관도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경제 보복이에요. WTO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보복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실질적인 영향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차관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실질적 영향이요? 파커. 당신 보고서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중단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집니다.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 못하고 시스템 오류가 누적되고 사고 발생 시 자동 복구가 안 됩니다.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던 서부 도시 시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 없어도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도시에 300만 명이 사는데 그 사람들 목숨을 갖고 도박할 수는 없어요. 중부지역 교통국장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 시스템이 오작동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시 관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고 정부 관계자들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삼성 측에 연락해서 철회하라고 압박합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 채널 통해서 한국 정부한테도 항의해야 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삼성은 우리를 위협하려고 업데이트를 중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고 규제를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예요. 우리가 그들 시스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차관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뭡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삼성 시스템을 당장 빼낼 수 있습니까? 대체제가 있습니까? 도시들이 며칠씩 멈춰도 괜찮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은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들 시스템 없이 도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화가 나 있었고, 누군가는 당황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차관보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의를 마무리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얽혀 있다는 걸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평온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평온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지 알았습니다. 업데이트 중단이라는 네 글자가 그 균형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업데이트 중단 공지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워싱턴은 난리가 났어요. 도시 시장들이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댔고 주지사들이 의회를 압박했고 기업들이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도시를 멈추게 하지 마라. 결국 정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특사단을 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형식은 협상이었지만 실상은 다를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협상하러 가는 게 아니라 통보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파커, 자네가 특사단에 동행해야겠어. 기술 자문이 필요하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출발입니까? 모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고위급 대표 2명 오고 국무부에서 1명, 상무부에서 1명, 그리고 자네까지 5명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협상 목표가 뭡니까? 차관보가 서류를 건네주더군요. 거기에 적힌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업데이트 즉각 재개, 추가 기술 지원 보장, 향후 일방적 조치 금지.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협상 아닙니까? 이건 요구사항이잖아요. 차관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협상이든 요구든 중요한 건 결과야. 우리는 도시를 정상화시켜야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의견을 묻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틀 뒤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이었어요. 특사단 사람들은 기내에서 대부분 서류를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고위급 대표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이름은 데이비드 스트라우스였습니다. 그는 비행 내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고객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거였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나라.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스트라우스가 말했습니다. 내일 삼성 본사 방문 예정이고 오후엔 한국 정부 관계자 면담이 잡혀 있어요. 이틀 안에 협상 마무리하고 돌아갈 겁니다. 이틀이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틀 만에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걸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멀리 한강이 검은 띠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도시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내일 회의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발신자는 연방도시인프라협의회였습니다. 제목은 긴급 보고였어요.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부 도시에서 교통신호 오류가 또 발생했다는 거였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지만 출퇴근 시간에 혼란이 있었고 복구하는데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업데이트가 중단되어서 자동 복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메일을 스트라우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일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카드라.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걸 협상 카드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출발 전에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어요. 스트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표는 명확합니다. 업데이트 재개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한국 측이 거부하면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무슨 카드 말입니까? 국무부 대표가 물었습니다. 관세 강화, 규제 확대, 필요하면 정부 조달 시장 제한까지요. 스트라우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미국 시장 없이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봅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 없이 도시를 운영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우리 없이도 다른 고객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흘러갔어요. 출근 시간이라 도로가 복잡했지만 신기하게도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정확한 타이밍에 바뀌고 있었고 차들이 물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들도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쓰고 있겠지. 아마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으로요. 판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했거든요. 고급 세단들이었어요. 번호판을 보니 각국 대사관 차량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리며 옆에 있던 상무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저 차들은 뭡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만 온 게 아닌가 봐요. 우리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예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 서류 가방을 든 여자들, 통역사를 대동한 일행들, 언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스페인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화 내용이 조금씩 들렸어요. 두바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계약건, 런던 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 논의, 상파울루 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 모두 도시 인프라 관련 얘기들이었습니다. 스트라우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뭐야? 박람회야. 저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솔루션 상담 데스크, 방문 예약 고객 대기실, 기술 시연실. 마치 대형 전시회장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삼성이 우리를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큰 고객이니까 우리 말을 들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이 로비를 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고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리셉션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확인하고 번호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번호표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2번이었습니다. 스트라우스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번호표요. 우리가 미국 정부 특사단인데
번호표를 받아야 합니까? 직원이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방문객께서 순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현재 대기 중인 고객이 많아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중동 전통 복장을 한 남자들, 유럽식 양복을 입은 관료들,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하는 기술자들, 모두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압박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부탁하러 온 겁니다. 우리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스트라우스는 불편한 표정으로 번호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다른 특사단 멤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대기실은 넓었지만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의자마다 누군가 앉아 있었고 벽에 기대서 서 있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는 줄이 서 있었고 테이블마다 펼쳐진 서류들과 노트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가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런던이요. 런던 교통국에서 왔어요. 영국식 억양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건으로 오셨습니까? 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오래되어서 전면 교체를 검토 중이에요. 삼성 시스템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업체는 안 알아보셨습니까?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아봤죠. 독일 업체도 만났고 미국 업체도 만났어요. 근데 실적이 없어요. 파일럿 프로젝트만 몇 개 있지. 실제 대도시에서 검증된 건 삼성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아랍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봤어요. 흰 토브를 입은 중년 남자 3명이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붙어 있었는데 영어로 설명하는 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두바이 신도시 프로젝트라는 말이 들렸고 전력망 통합이라는 단어도 들렸습니다. 저는 상무부 대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도시 인프라 관련해서 온 것 같은데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생각보다 경쟁자가 많아요. 경쟁자라. 그 단어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압박하러 왔는데 경쟁자가 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앞쪽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상담이 끝난 모양이었어요. 유럽 억양의 영어로 감사하다는 인사가 들렸고 악수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로비를 빠져나가자 다음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저는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를 걸어봤습니다. 벽면에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삼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소개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각국 도시들의 풍경이 나타났어요.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도쿄, 시드니, 각 도시 위에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교통 혼잡 감소율, 에너지 효율 개선율, 재난 대응 시간 단축률,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압박당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스트라우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국무부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으시죠. 여기서 소란 피우면 곤란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방문객들이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는 사람들, 서류 가방을 든 관료들, 통역사를 대동한 일행들,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런던 교통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왔었어요. 그때도 이랬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작년에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큰 프로젝트 들고 왔는데 번호표 받는 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 사람들은 국가 단위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도시 단위로 거래하는 거죠. 런던이 고객이지 영국이 고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죠.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 특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국가를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의미가 없었어요. 삼성이 보기엔 우리는 미국 12개 도시를 대표하는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 도시는 여기 로비에 모여있는 수십 개 도시 중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 차례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스트라우스가 서류를 다시 꺼내보고 있었고 다른 멤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에 있다고 믿는 걸까요? 드디어 우리 번호가 불렸습니다. 42번.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내 직원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스트라우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하게 나갑시다. 우리가 왜 왔는지 명확히 해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넓고 깔끔했어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분 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국인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50대 정도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50대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시티 사업부 김태준 부사장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40대 남자가 이어서 인사했습니다. 통합운영 플랫폼 총괄 책임자 이도윤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이도윤. 자료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평창 올림픽 시스템 설계에 참여했고 서울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 현장과 기술을 모두 아는 인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스트라우스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김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스트라우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표정에 긴장이나 조급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다는 듯이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협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거라고요. 스트라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업데이트 중단 조치를 철회해 주셔야 합니다. 김 부사장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스트라우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들이 귀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건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서비스 거부나 다름없어요. 김 부사장이 손을 가볍게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서비스를 중단한 게 아닙니다. 업데이트를 일시 보류한 거죠. 같은 말 아닙니까? 스트라우스가 반박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면 시스템이 위험해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김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인정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왜 관세 부과를 검토하십니까?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서 압박을 가하시는 건가요? 스트라우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역 정책과 기술 지원은 다른 차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김 부사장이 반문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시면 저희 수익이 줄어듭니다. 수익이 줄면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 기술 개발이 느려지고 결국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양쪽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스트라우스는 불편한 표정이었고 김 부사장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국무부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타협점을 찾아봅시다. 업데이트를 재개해 주시면 우리도 관세 검토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김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류가 아니라 철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류입니까? 보류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국무부 대표가 말문이 막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이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시면 미국 도시는 더 이상 예측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트라우스가 물었습니다. 이도윤이 테이블 위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여러 도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 도시마다 숫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도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예측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부 대도시의 교통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이 빨간 선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업데이트 중단 전입니다. 교통 혼잡 예측 정확도가
92%였어요. 그가 파란 선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지금입니다. 78%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2주일 만에 14%나 떨어진 거였어요. 이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교통 신호 타이밍이 어긋나고 출퇴근 시간에 예상치 못한 정체가 생기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전력망 데이터였어요. 이도윤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전력 수요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이 빗나가면 피크 타임에 전력이 모자라거나 반대로 과잉 생산으로 낭비가 생깁니다. 심하면 정전으로 이어지죠. 스트라우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고요. 우리가 지금 논의할 건 정책입니다. 이도윤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정책요? 그가 말했습니다. 도시는 정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도윤의 말투는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도윤이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엔 여러 도시의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삼성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들과 도입하지 않은 도시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선명했습니다. 교통 체증 감소율 삼성 시스템 도입 도시는 마이너스 18%, 미도입 도시는 플러스 5%, 대규모 정전 복구 시간, 도입 도시는 마이너스 42%, 미도입 도시는 변화 없음, 재난 사망률, 도입 도시는 마이너스 31%, 미도입 도시는 마이너스 5%. 저는 숫자들을 보면서 숨을 삼켰습니다. 차이가 극명했어요. 이도윤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시는 운영을 멈추는 순간 통제 대상이 아니라 재난이 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스트라우스가 입을 열려다 말고 닫았어요. 국무부 대표도 침묵했습니다. 상무부 대표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해요. 저희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관세와 규제로 압박하시면 저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슨 선택 말입니까? 스트라우스가 물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보셨죠? 저희를 찾는 도시가 많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남미, 전 세계에서 옵니다. 미국 시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유일한 시장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 시장이니까 그들이 우리 말을 들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시장은 컸지만 대체 가능했습니다. 반면 그들의 기술은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이도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도시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돌아가야 합니다. 예측이 빗나가는 순간, 신호가 꼬이는 순간, 전력이 끊기는 순간, 사람이 다치고 죽습니다. 그가 우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관세를 부과하실 건가요? 아니면 도시를 살리실 건가요? 선택하십시오. 회의실이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스트라우스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비했던 협상안, 강경한 입장, 압박 카드,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우리는 멍하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가 오갔지만 형식적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국가가 고객이 아니었어요. 도시가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도시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스트라우스의 방이었어요. 다들 소파와 의자에 흩어져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앙이었어요. 스트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밀렸습니다. 국무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그쪽이 훨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데이터도 확실하고 논리도 탄탄하더군요. 상무부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저 숫자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 혼잡 감소, 정전 복구 시간 단축, 재난 사망률 감소 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작업실이고 누군가의 연구실이고 누군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세계 도시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트라우스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술 논쟁으로 가면 우리가 불리해요. 정치적 압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무슨 압박 말입니까? 국무부 대표가 물었습니다. 스트라우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관세 강화, 정부 조달 제한, 필요하면 기술 이전 강제 조항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역효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더 강하게 압박하면 그쪽도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스트라우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파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스템이 필요했지만 대체제가 없었고, 그들은 우리 시장이 필요했지만 다른 고객이 많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가 뭡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압박보다는 설득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스트라우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굴복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 시스템 없이 도시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부정하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삼성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번호표를 받지 않았어요. 어제 약속이 잡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김 부사장과 이도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가 오갔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트라우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 입장을 재정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있고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스트라우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기술력이 있지만 시장 진입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요? 김 부사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스트라우스가 대답했습니다. 관세는 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물론 협상 여지는 있지만요. 김 부사장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시면 미국 도시는 더 이상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도 들었던 그 말이요. 스트라우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말씀은 어제도 하셨는데요.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세를 부과하시면 시스템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유지보수 비용도 오르고 업그레이드 비용도 오릅니다. 결국 도시들이 투자를 줄이겠죠. 투자를 줄이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측 정확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14% 떨어졌지만 석 달 뒤에는 20%, 6개월 뒤에는 30% 떨어질 겁니다. 그 정도면 시스템이 있으나 만화예요. 스트라우스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건 협박처럼 들리는데요. 이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적 사실입니다. 시스템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계속 학습하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퇴화합니다. 김 부사장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하시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국무부 대표가 물었습니다. 관세 철회입니다. 김 부사장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스트라우스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빈손이 아닙니다. 도시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도윤이 우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관세를 철회하시면 저희는 업데이트를 재개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도시들의 우선 지원을 약속합니다. 신기능 테스트도 미국에서 먼저 하고 문제 발생 시 24시간 긴급 대응팀도 배치하겠습니다. 상무부 대표가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지금보다 나은 조건인데요. 김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미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력은 상호 존중에서 출발해야 해요. 관세로 압박하시면 저희도 선택지를 찾아야 하지만 파트너로 대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스트라우스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관세를 고집하면 도시들이 무너질 수도 있었고
관세를 철회하면 정치적으로 약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도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도시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숨쉬고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도시를 멈출 수는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도시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카드가 아니었어요. 도시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죽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스트라우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중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부사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다른 도시들 일정이 밀려요.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스트라우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틀어졌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틀어진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본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스트라우스는 곧바로 워싱턴에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라우스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벽이 얇았는지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관세 철회라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항복하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트라우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이번에는 톤이 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 상황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 상황도 심각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스트라우스의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가 창가에 서서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우스가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본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난리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도시시장들이 압박하고 있어요. 주지사들도 가세하고 의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압박 말입니까? 스트라우스가 휴대폰을 들어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각 도시 시장들이 백악관에 보낸 서한 목록이 떠 있었어요.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세 검토 중단 요청, 스마트시티 시스템 안정화 촉구, 도시 운영 리스크 경고,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정치 싸움으로 도시를 멈추지 말라는 거였어요. 저는 메일 목록을 스크롤하며 확인했습니다. 서부 대도시 시장, 중부 주요 도시 시장, 동부 해안 도시 시장, 12개 도시 전부에서 항의가 들어왔더군요. 스트라우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주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들이 소속된 주의 주지사들이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관세 강행하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경고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도시 시장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통이 막히고 정전이 나고 재난 대응이 늦어지면 책임지는 건 그들이었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연방 정부의 정치 싸움보다 도시 운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연방재난관리청 국장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협상 중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삼성 측에서 관세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관세 철회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게 최선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 쪽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시들도 들고 일어났으니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자 스트라우스가 물었습니다. 재난관리청도 압박하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도시를 멈추지 말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특사단 전원이 참석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들이 열려 있었고 화면마다 본국에서 온 메시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스트라우스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12개 주요 도시가 우리 정부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관세 검토를 중단하고 삼성과 협력하라는 내용입니다. 국무부 대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의회 반응도 갈립니다. 강경파는 관세 강행을 주장하지만 온건파는 도시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무부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관세 부과가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불안정해지면 경제 전체에 타격이 가니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삼성 시스템을 빼내려면 최소 2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가 여러 번 마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결론이요. 스트라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관세를 철회한다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성 측에서 뭘 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뭔가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회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이도윤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요. 우선 지원, 신기능 테스트, 긴급 대응팀. 저는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삼성 측에서 미국 도시들의 우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신기능을 미국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문제 발생 시 24시간 내에 긴급 대응팀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게 충분합니까? 국무부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사실상 VIP 대우예요. 다른 나라들보다 우선순위를 받는 겁니다. 상무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굴복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을 받아낸 거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우스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본부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관세 철회를 권고하되 우선 지원 조건을 명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로비로 내려가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판교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어요. 그게 바로 좋은 시스템의 증거였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고 사고가 나기 전에 예측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대응하는 것,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것.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도윤이 했던 말의 의미를요. 도시는 생명체다. 숨쉬고 움직이고 반응한다. 정치적 계산으로 멈출 수 없다. 그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도시는 정말로 살아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안에서 숨쉬고 일하고 사랑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관세 철회 권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도시 인프라 안정화 우선.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많은 걸 배웠어요. 기술은 정치보다 강하다는 것, 도시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보이는 권력보다 중요하다는 것. 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한 건 그날 밤늦게였습니다. 저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질까? 관세 철회가 정말로 승인될까?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까?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렸습니다. 스트라우스였어요.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긴급회의가 열린다고 하네요. 화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내려가니 특사단 멤버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노트북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대형 모니터에 워싱턴 본부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에는 차관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표, 그리고 몇몇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파커의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관세 철회를 권고하는 내용이던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저는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요 도시 12곳이 삼성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체제가 없고 전환에는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도시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백악관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철회하면 우리가 협상에서 진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스트라우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삼성 측이 미국 도시에 우선 지원을 약속했어요. 신기능 우선 테스트, 긴급 대응팀 배치, 기술 협력 강화까지 포함됩니다. 차관보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게 충분한 대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보다 우대받는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상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의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도시 시장들이 직접 의원들한테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하네요. 차관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시장들이요. 상무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부 대도시 시장이 주 상원 의원한테 전화했고
중부 도시 시장들은 연명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정치 싸움으로 도시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백악관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내부 반발이 생각보다 크네요. 제 휴대폰도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연방재난관리청 국장에게서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니 주지사 3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회의에 공유했습니다. 주지사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도시 인프라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공동 성명을 냈어요. 차관보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연쇄 반응이네요. 도시가 주를 압박하고 주가 연방을 압박하고 있어요. 맞았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의 시작점은 바로 도시였습니다. 도시 시장들은 시민들의 불만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통이 막히면 항해 전화가 오고 정전이 나면 비난을 받고 재난 대응이 늦으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연방정부의 정치 싸움보다 당장 내일 도시가 돌아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기업들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에 의존하는 물류, 제조, 유통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도시가 불안정해지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백악관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역풍이네요. 우리가 압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압박받고 있어요. 저는 화면 속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예상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도시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존재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차관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무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갈리고 있어요. 강경파는 여전히 관세 강행을 주장하지만 중도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를 많이 끼고 있는 주 출신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서고 있어요. 백악관 대표가 물었습니다. 표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무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관세 철회 쪽이 우세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밀리고 있다는 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인프라 생존 문제입니다. 차관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세를 강행하면 도시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통마비, 정전, 재난 대응 지연,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백악관 대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난주 서부 도시에서 교통 신호 오류로 복구 시간이 2배 걸렸어요. 업데이트가 중단되어서 자동 복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라우스가 덧붙였습니다. 파커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삼성 시스템 없이 도시를 운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차관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하겠습니다. 관세 철회를 권고하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포장하겠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관세를 밀어붙이면 도시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스트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내부 압박이 이 정도면 백악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관세를 강행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도시들, 연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시스템 안정화 촉구, 시장주지사 연합 성명, 정치 논리보다 도시 운영 우선해야, 의회 내 관세 철회론 확산, 중도파 의원들 입장 선회.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과소평가했어요. 도시가 조용히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살아있었고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고 결국 연방정부를 압박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뉴스가 나간 뒤 이틀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강경파는 굴복할 수 없다고 했고 온건파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도시들의 압박이 너무 강했거든요. 저는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분석, 리스크 평가, 권고사항, 모든 걸 정리해서
공식 문서로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와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흘러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빌딩마다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 위에서 유지되는지를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스트라우스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본부에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강경파가 버티고 있어서 합의가 안 된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업데이트 중단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스트라우스가 방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파커,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스트라우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재앙이에요. 우리가 한국한테 졌다는 인식이 퍼질 겁니다. 이긴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도시가 중요합니까?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 일은 리스크를 평가하고 최선의 선택을 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선은 관세 철회입니다. 스트라우스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만약 본부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할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 자리를 걸겠습니다. 스트라우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리를 건다고요? 진심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건 제 커리어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도시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커, 당신 정말 고집 세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스트라우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부에 다시 압박해보겠습니다. 당신 입장도 전달하고요. 그가 나간 뒤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섹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권고사항이 아니라 최종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본 평가관의 최종 의견으로서 관세 철회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가 인프라 생존을 위한 기술적 판단입니다. 현재 미국 주요 도시 12곳이 삼성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체 시스템 구축에는 최소 2년이 소요됩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시스템 불안정은 교통마비, 정전, 재난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도시는 정치적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도시는 생명체이며 그 안에서 수백만 명이 살아갑니다. 본 평가관은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필요시 직위 사임도 감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저는 문서를 저장하고 본부에 전송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커리어를 건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신이 왔습니다. 차관보에게서였어요. 저는 긴장하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파커, 당신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백악관에 전달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검토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관세 철회 승인되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신 의견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스트라우스에게 연락했습니다. 결정 났습니다. 관세 철회 승인됐어요. 그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솔직히 당신이 자리 걸겠다고 했을 때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부도 움직인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전달됐으니까요. 우리는 오후에 다시 삼성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협상이 아니라 합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김 부사장과 이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트라우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검토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스트라우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김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도 그걸 원했습니다. 이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시는 적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함께 돌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도시는 적이 아니었어요. 도시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간이었고 함께 지켜야 할 생명체였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업데이트 즉시 재개, 미국 도시 우선 지원, 공동운영센터 설립, 기술 협력 강화, 모든 조건이 합의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옳은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시를 이해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도시는 정치보다 강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도시는 정치보다 강하다. 그건 이번에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스마트시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세 검토는 철회되고 대신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일부는 미국이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들의 반응은 명확했어요. 안도했습니다. 서부 대도시 시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도시 운영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한 결정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중부 지역 주지사들도 환영 입장을 밝혔고 동부 해안도시 연합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본부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서류들을 보는 제 마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거든요. 이 서류 하나하나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했어, 파커. 당신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도시, 저게 다 당신이 지킨 거야. 저는 워싱턴 DC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신호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고 빌딩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평범함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며칠 뒤 삼성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데이트가 재개됐다는 통지였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미국 도시들의 우선 지원팀이 배치됐습니다. 긴급 대응센터도 설립됐고 신기능 테스트도 미국에서 먼저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부 대도시 교통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스템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업데이트 이후로 예측 정확도가 다시 90% 넘게 올라왔어요. 교통 흐름도 안정됐고요. 중부 지역 전력 공사에도 확인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력 수요 예측이 정상화됐고 피크타임 관리가 원활해졌다고 했습니다. 동부 해안 재난관리청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응급 대응 시스템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넘겼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시를 제대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출장을 갔습니다. 서부 대도시였어요. 시스템 점검차 방문한 거였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가 말하더군요. 요즘 교통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출퇴근 시간에 꽉 막혔는데 지금은 흐름이 괜찮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호등이 정확한 타이밍에 바뀌고 있었어요. 차들이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에 도착해서 교통국 관제실을 방문했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도시 전체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선들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원활한 흐름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6초마다 교통량을 분석해서 신호 타이밍을 조정합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우회 경로를 안내하고 응급차가 출동하면 동선을 자동으로 확보해줍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팀 왔습니까? 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원격으로 점검하고 문제 생기면 즉시 대응합니다. 지난주에 작은 오류가 있었는데 3시간 만에 해결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이고 가로등이 켜지고 빌딩 창문마다 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이도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시스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안정됐습니다.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도시가 조용한 게 최고입니다. 문제없이 돌아가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제없이 돌아가는 날, 그게 바로 좋은 시스템의 증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작동하는 것.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스마트시티 시스템 협력 체결 이후 평가였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성공적. 차관보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시를 지배하는 건 권력이 아닙니다. 도시를 멈추지 않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말이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전력망, 교통, 통신, 모든 게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시간으로 늦은 밤이었지만 이도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몇 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도시는 정치보다 강합니다. 도시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의 도시가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다. 도시를 지배하는 건 권력이 아니라 도시를 멈추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아마 지금쯤 이도윤은 판교 어딘가 관제실에서 화면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 도시들의 신호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화면을요. 그리고 모든 게 정상이면 조용히 화면을 끄고 말할 겁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네. 그게 제일 좋은 날입니다. 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어요. 밤새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사람들은 깨어나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신호등이 켜지고 지하철이 도착하고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나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요. 그 당연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